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법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재단의 창립 8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열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 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 기념식, 2부 대토론회, 3부 종합토론 총 3부로 진행됩니다. 특히 1부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참석자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좌장격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 브레인을 맡고 있는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새 연설자는 과거 안철수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로 정치적 견해차를 보이면서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고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동시에 모이게 됐습니다. 새 연설자는 약 20분 내외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이라는 오늘 토론의 주제에 따라 새 대선 후보 캠프를 대변하기도 하는 이들이 어떤 혁신 정책을 역설할지 주목됩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1부 기념식이 진행되고 끝나면 2부 대토론회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2부 대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각각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주제는 국가혁신 방향과 과제이고 2주제는 정치 경제 혁신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이어서 2부가 끝나면 5시 30분부터 2부 발표자와 토론자가 모두 모여 3부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이지만 18대 대선을 맞아 새로운 국가 혁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어떤 제안들이 논의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TV는 오늘 토론회를 모두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인성 기자입니다. 네, 다음은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법륜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평화재단 제8주년을 기념해서 창립 제8주년을 기념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리 대한민국 국가혁신 방향 이런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내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그동안에 국정 경험이 아주 많으신 저희들의 멘토이신 우리 김종인 전 수석님과 윤여준 전 장관님 그리고 최상용 교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2013년 이후 새로운 21세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오늘 좋은 기조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영희 대기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국가혁신 방향 그리고 정치혁신 방향 그리고 경제혁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우리 발표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해서 20세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는 세계에 유일하다고 할 만큼 또한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닥쳐올 미래 21세기에는 우리에게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정세로 보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서 미중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의 위상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너무나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대한민국은 이제 남한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까지 아우르는 통일의 대한민국을 꿈꿀 때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비전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도모하려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런 통일에 대한 것, 또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2012년 말 대통령 선거를 임해가지고 많은 세력들이 서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어떻게 돌아보면 큰 방향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남한 안에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복지국가, 공정사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 통일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큰 방향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랜 국정 경험을 갖고 계신, 즉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한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세 분의 어르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께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이 세 분들이 뜻이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듯이 우리 사회도 뜻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화재단은 8년 전에 조그만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고구려 발해 멸망 이후 1000년 동안 약소국의 지위로 전락했는데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자주국가로, 중심국가로 일어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은 힘에나마 보태고자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출범을 했는데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부족함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규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거명해서 소개드리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세 분의 좋은 말씀을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분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윤여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님에 이어 마지막으로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평화재단 창립 8주년 기념식에 과연 서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법륜 스님께서 평화재단을 8년 전에 만드시고 그간에 평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참 우리나라를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참 양성을 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이 8주년 이 창립 기념일을 갖다 축하를 드리고, 제가 간단히 오늘 여기 주제로 잡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 혁신의 방향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모순, 이러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적에 그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전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2차 대전 이후에 분단국이 3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독일이 분단이고, 두 번째가 월남이고,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전부가 다 남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분단을 갖다가 겪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분단을 일으킨 거고, 우리와 베트남 같은 데는 남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일찌감치 1975년에 월남은 무력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이 됐고, 1990년에 독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선례를 따른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갖다 이룩해야 되겠는데, 그 통일의 과정을 볼고 같으면은 우리가 과연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갖다 이룩했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준비 과정을 갖다가 겪고 있느냐.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한 번도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8년 가까이 독일에 살았습니다만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나라는 벌써 지금서부터 20년 전에 통일이 됐고,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외쳐봤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이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사회 경제적인 모순을 놓고 이거를 시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이 사회 정의가 굉장히 파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신뢰와 믿음이 없는 나라가 과연 통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온다고 그랬을 적에 그걸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뭐를 어떻게 했을 적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적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갈등 구조에 쌓여 있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나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소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독일이 1953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서 공산당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1965년도에 공산당을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공산당을 다시 허용을 갖다가 하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선거 고이듬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혹시 공산당이 의회에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심하게 했는데, 선거 실시 결과를 보니까 불과 한 2%도 안 되는 득표밖에 공산당이 하지를 못했어요. 즉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느냐. 사회를 갖다가 보다 정의롭고 보다 안정적으로 끌어오는 준비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독일의 통일의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년, 15년 가까이 지나니까 독일이 통일을 갖다 이룩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과연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우리 현재를 볼 것 같으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통계에 할 것 같으면 나는 하층민이라고 하는 숫자가 45%에 육박하고 있고, 또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건 60%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저는 절대로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특집을 냈는데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의 소위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이제는 이 불평등 자체가 성장을 어렵게 할지도 모르는 나는 그러한 조사를 갖다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불평등으로 야기된 이 갈등 구조를 갖다가 해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경제 성장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참 미래를 갖다 생각을 했을 적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사회적인 모순,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같은 것을 갖다가 이룩하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이 시점에서 제대로 이룩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복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적에 과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있겠느냐는 이런 점을 저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질서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어느 한 특정 계층을 갖다가 참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장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서 모두가 다 이거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시장 경제의 룰을 갖다가 만들자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 사회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갈등 구조가 지속이 되는 한은 저희가 어떠한 통일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쉽게 포착을 해가지고서 성공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내세우는 게 나는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망컨대 그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이런 희망을 갖고 지금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윤호수 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압박을 되게 받게 생겼는데요.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끈질기게 국민들이 요구해왔고,
그런데도 잘 이제 국민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혁신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진부한 주제입니다. 워낙 뭐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무성했었고 온갖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새롭게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진부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진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너무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최상현 교수님 말씀이 야 이게 무슨 학술회의 하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거 준비해 온 걸 거기다 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야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와서 2부 순서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바로 이 정치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걸 다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 평소 생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중앙일보에 대기자로 계신 김형희 대기자께서 김종인 전 장관님하고 최상현 교수님하고 저를 보시더니 여기서 오늘 세 사람이 결판을 내냐 무슨 결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판을 내냐 그러시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통합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정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복판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결국 대표성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행정권을 주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두 국민의 대표가 공히 똑같이 국민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혐오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국가의 통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취임을 해서 그렇죠? 네. 뭐 근대 국가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핵심적인 가치나 뭐 민주적인 가치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의 사유화 의식에 빠져서 임기 초반에는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 정책 능력의 부족과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리 때문에 어김없이 그런 레임덕 대통령이 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또 국민의 이 대기관이라고 하는 대표기관인 국회는 입법 기능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 기능, 아주 기본적인 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본인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은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옹호하고 또 야당은 그 무조건 또 반대하는 이래서 결국 극한적인 정쟁을 되풀이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 됐습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그런 역할을 헌법적 기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공적 기구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당은 국민의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은 고사하고 파당 정치나 부패 정치의 대명사처럼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월, 4월에 당시 특임장관실이 국민을 상대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뢰도 꼴찌가 경찰과 국회입니다. 신뢰도 2.9%. 꼴찌로 둘째가 청와대입니다. 신뢰도 3.4%. 그럼 2.9, 3.4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국민이 아무리 대표라고 그러지만 국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대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위기는 결국에 이제 통치 실패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이걸 불러왔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강하게 지금 분출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철수 현상도 결국 이런 걸 배경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혐오를 받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래서 이미지가 참신한 그런 후보, 그런 정치인에 대한 선호가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표가 몰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대통령을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민주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력한 대통령 후보 세 분이 계신데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도 다 각각 들어선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쇄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정치쇄신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는 안들이 많이 있죠. 뭐 중앙당 폐지라든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주로 정치 체계에 대한 투입을 축소하는 그런 쪽의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슨 책임 총리라든지 분권형 개헌 뭐 이런 권력 분산에 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발표되는 후보 진영이 발표하는 정치 계획의 내용이 좀 부분적이랄까, 기능적이랄까, 단편적이랄까 하는 이런 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명확한 목표라든지 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력 후보 세 분 모두 한국의 정치 혁신이 아주 절박한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을 다 갖고 계신 것은 정말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취임한 후에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정치 쇄신을 꾸준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도 이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거라서 보기 때문에 누가 되시든지 간에 이 정치 혁신만큼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좀 얘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개발연대에 형성된 발전국가,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합쳐진 거죠. 소위 권위주의 발전 체제. 이 기본 틀을 지금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모델, 국가 운영 모델을 뭔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치는 국민 개인의 삶이라든지 공동체 전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 쪽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정치 쇄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민생을 외면한 채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해서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이 됐죠. 여야가 적대관계처럼 싸우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적대관계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정치가 사회와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지 한 대신에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갈등의 당사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만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국가 통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국가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를 매우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 이거를 평소에 잘 배양을 해서 국가를 맡으면 바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 대통령을 따지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0번째 대통령이고 민주화 이후로 따지면 4번째 이제 대통령인데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성공했다는 평가받는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이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4분은 사실 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받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저희가 대통령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직업적 정치인입니다. 영어로 vocational politician. 그러니까 정치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본 일이 별로 없는 분이 있었고, 또 한 유형은 뭐냐면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죠. professional politician입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정치에 투신해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4분들이 다 결국 국정 수행 능력의 부족이나 국가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헌신한 분들마저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집권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집권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야의 극한 대결을 불러오게 마련이죠. 대통령의 권력과 집권 여당의 그 다수를 이용해서 국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야당은 극한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극한 대결의 정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시킨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분은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국민을 갈등시키지 않는, 대결시키지 않는 통합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는 좀 갈등을 조금 드러내기도 하고 좀 증폭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디까지나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8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배량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일찍부터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검증해서, 그래서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민주적인 통치 능력을 습득을 하고 검증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니 평등이니 법치니 무슨 견제와 균형이니 하는 이런 원리를 습득하고 이걸 체질화하는, 내밀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민주적 가치도 내면화하고 또 통치 능력을 보유하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국회는 해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공천 물갈이를 하죠. 대개 40% 한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40%가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야가 공히 어떤 독과점식 정치 카르텔이라고 학자분들이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충원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충원하느냐면 아주 유사한, 같은 과에 속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인을 복제 생산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따라서 행동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국민이 볼 때 얼굴은 바뀌었는데 정치는 안 바뀌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정당이 명심해서 정말 좋은 정치인을 기르고 충원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성원,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대표, 입법부의 성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다 하는 정체성을 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된다. 정당 소속된 국회의원은 정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훨씬 우선하고 우월하다는 그런 인식을 투철하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도부가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수기 같은 역할은 이제는 거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입법부의 그 본래의 권능을 회복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당개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은 결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헌법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훌륭한 공공성도 갖추고 국정 운영 능력도 갖추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양성하는, 네, 그렇게 해서 정당의 공직 후보로 내보내고, 그렇죠? 네, 공천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게 이제 동원 정당, 옛날에는 정당이, 우리 정당이 동원 체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아주 강고한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들이 정당을 순전히 그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체제로 쓰는 권위주의 시대는 물론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동원 정당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안정적으로 결집하는 그런 가치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그러자면 공천을 이제 제대로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해서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한국 정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불신을 계속 받으면 도저히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국가적 위기가 계속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이라고 큰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성취하려면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에 북한 주민의 선택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할 때처럼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 남쪽 체제에 살겠다라고 선택할 것이라는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정치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력한 후보자들이 정치 쇄신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평화재단 법륜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60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을 공부한 지 원래 53년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바로 지난 월요일에도 일본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평화와 평화사상과 정의론입니다. 이 두 평화와 정의라고 하는 제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학술적인 논의는 일체 생략하겠습니다. 네. 우선 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평화재단 8주년 기념식에 대한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통일시대라고 하는데 법륜 스님이 통일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통일하면 너무 인기가 없어요. 지금 각 진영에도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 별로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망각의 공포, 이거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한민국을 이 중심이 된 통일의 시대는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는 누구도 몰라요. 대체로 저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외국 사람에게. 첫째는 역사적인 타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국가를 유지한 지 몇 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의 사람에게 제가 1222년이라고 그러면 전부 놀랍니다. 역사를 공부한 어느 나라의 대사는 그런 나라는 세계사의 대한민국 뿐이지 아니냐 이렇게 저희한테 오히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1222년이라고 한 것은 688년 삼국 통일에서 식민지가 시작되는 1910년까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한 나라가 아직도 지금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고 저는 예감이 이미 통일 과정은 시작되었고 It will happen to us someday. 들이닥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도 반드시 옵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독일은 이미 베트남은 이미 37년 전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은 22년 전에 됐어요. 왜 왜 한국이 통일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냉전이 다 붕괴됐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97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10만 평방미터에 대한민국이 경제로서 13, 4위 하면서 베트남이 독일이 한 통일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반드시 전 노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냉전을 극복하는 길이 결국 통일입니다. 통일 외에는 냉전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남남 갈등은 존재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따라서 이래저래 이미 냉전으로 분단된 두 나라가 이룩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헌법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9일 대통령 될 사람은 그걸 의무입니다.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외교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G2 미국과 중국처럼 무슨 글로벌 외교 전략 이거 할 때는 아닙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난 정권에 무슨 균형자 외교니 자주한 외교니 자위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사를 읽어보면 물론 작은 나라는 전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G2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니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국가라고 봅니다. 중견국가면 중견국가에 맞는 외교 전략이 있어야 해요. 뭘까요? 저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 전략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하려면 한중 관계를 지금 상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 관계예요. 그 둘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절묘한 지혜와 엄청난 성숙을 필요합니다. 다음 정권은 한미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고난도의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로서 오늘 평화재단 8주년 기념식에 대한 제 축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12월 19일 대선에 대해서 침묵하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평생 처음으로 소상히 제 뜻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제 공부의 정의론의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론자의 숫자만큼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학술적인 논의인데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천 과제로서의 정의가 뭐냐? 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순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답이 정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미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뭐냐는
새 대통령 후보도 알고 여도 알고 야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 박사께서 양극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지만은 최우선 순위의 과제가 양극화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광범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요컨대 박 후보, 문 후보, 안 후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민주화, 여기 지금 미스터 경제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김용인 박사. 경제민주화 다 이해해요. 여러분, 누가 해낼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 복지를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국민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관찰로 또는 최근의 연구로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졌던 생각, 교양, 식견, 철학이 대통령 재임 기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노무현 같은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좋든 굳든. 지난 5년 이명박 정권 어때요? 이명박 같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윤영호께서 실패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역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적도 일부 저는 인정하려고 봅니다. 역사는 다시 이명박 정권의 공적도 인정하려고 봅니다. 그러나 공통한 것은 통합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노무현 정권 통합에 실패했어요. 이명박 정권 더 실패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좋은 경제 대통령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은 다 같은데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3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식견, 지금까지 해온 일, 철학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보죠. 상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체화되어 있냐, 자기 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담 한번 우리 셋은 김종인 박사, 윤여준 장관, 저 최상용은 1년 반 전부터 그래도 지금까지의 생각, 경험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대통령이 나오는데 우리 이 세 늙은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걸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연히 안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어서 한 분은 박 캠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문 캠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김종인 박사 같은 귀중한 인물의 가치를 아는 박근혜 후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마찬가지 통합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윤여준 장관을 모시고 간 문재인 후보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안철수를 끝까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셋 늙은이 동의 안 합니까? 늙은이? 저는 원래가 서양 정치 철학의 전공입니다.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500년 전 플라톤의 법률론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보면 세 노인이 등장해요. 플라톤은 초기에는 철학자의 기대를 했습니다. 철학자의 정치를 기대를 했어요. 82세에 죽었는데 말년에 가서는 역시 정치는 경험이에요. 늙은이가 뭡니까?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경륜이고 그걸 우리가 보통 실천적 지혜라고 해요. 그 동양적인 표현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가 어쨌든 보다 나은 대통령을 만들자. 여러분, 제가 운명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 가운데 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김종인 장관께서는 한 후보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윤 장관께서도 온몸을 던졌습니다. 저도 오늘 온몸을 던질까요, 여러분? 저는
보다 나은 경제 대통령감으로 세 분을 비교 평가하건대 저는 역시 안 후보가 적절치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저는 사실은 우리 김종인 박사를 모시고 가는 걸 보면 통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만큼 모시냐 앞으로 볼 겁니다. 제가 박 후보가 또 한 분. 그다음에 우리 문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돼서 우리 윤 장관 같은 분을 어떻게 통합의 대상으로 모시고 또 대통령이 돼서 또 어떻게 할까 주목해서 볼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판단해서 통합을 가장 자신만만하게 할 후보도 안철수라고 봅니다. 만약 그걸 거부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철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기조 연설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 지금부터 약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 천도교 대교당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잠시 전 평화재단 창립 8주년 기념 대토론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 일부 기조 연설이 막 끝났습니다. 네, 일부 기조 연설에서 빅3로 불리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그리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마지막으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인사 세 분이 나와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 연설 내용 잠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갈등 해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연설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할 때 우리나라가 통일시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강조되는 건 갈등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 명의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 세 명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하고 있지만은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민주화는 해결해서 이걸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나타낸 건데요. 네, 그 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윤여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 해소를 강조했다면은 윤여준 위원장은 불안을 해결하는, 불신을 해결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면은 윤여준 위원장은 정치 혁신을 강조한 셈입니다. 네, 그동안 정치 개혁이 강조되어 왔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반증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후에 모델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한 게 대통령이 국가 통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들이 처음부터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지도자, 통합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첫째로 정치 혁신이 돼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치, 외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멘토적인 역할, 자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용 명예교수는 다른 두 앞에
박근혜 후보를 대변해서 나온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서 나온 윤여준 위원장보다 더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세 후보가 양극화 문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반감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헷갈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후보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굴 선택해야 이런 문제들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헷갈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최상용 명예교수는 풀어나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대통령 재임 전 생각이 재임 기간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전 재임 기간에 했던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그 사상들이 재임 기간 중에 녹아들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전에 재임하기 전에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재임 기간에 녹아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 두 정권이 공히 통합에 실패했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 특히 유권자들이 새 후보를 상대 비교해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통합이 최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통합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상용 명예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보다 나은 경제대통령감으로 비교 평가해보면은 안 후보가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통합을 자신만만하게 할 후보도 안철수 후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여준 위원장, 최상용 명예교수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인연이 다 있던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각각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쪽에 가 있고, 그리고 윤여준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쪽에 가 있고, 최상용 명예교수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후보 캠프에 있지만은 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통합하고 양극화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상용 명예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1부 기조연설이 끝나고 잠시 후에는 2부 대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네, 대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제1주제는 국가혁신 방안에 관련된 그런 토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정치 경제에 대한 그런 혁신 방안을 놓고 또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네, 각 주제마다 발제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또 연이어서 있을 예정인데요. 오마이TV에서는 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혁신 그리고 뭐 경제 민주화 문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는 요구가,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화재단 창립 8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그런 방안들이 모아져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카메라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천도교 대교당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